자, 36쪽을 먼저 그럼 설명하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의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자, 여기 이제 밑줄이죠. 필요한 최저 소득을 계산해요. 이게 이제 빈곤의 기준이고, 자,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의 소득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특정인의 소득이 이보다 더 낮으면 이제 부등호 표시하면 되는 거죠. 이보다, 이 최저 소득보다 낮으면 그는 빈곤한 사람이다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구분하는 기준을 빈곤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네. 자, 빈곤의 기준은, 빈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최저 소득 기준이 있고요. 그 최저 소득 기준 이하일 때, 이때 이제 빈곤이다 라는 정의가 들어간다는 거. 지금 1문단에서 정리 끝났고, 자,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가서 자, 보겠습니다. 자, 빈곤의 기준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 절대적 관점.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게요. 요런 거. 절대적 관점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생각해봐, 얘들아. 어떤 지문에서 어떤 관점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꿀게. 그러면은 이 관점이 하나만 나올 리는 없다는 사실. 오케이? 그걸 너네가 이제 대략적으로 추론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절대적 관점. 이렇게 정리 들어갑니다. 절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이제 산출을 해야 되는데, 최저 소득 기준을 우리가 산출한다는 건데, 그 기준으로는 이제 또 나뉘죠? 라운트리랑 그 다음에 라이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정리할 수 있고, 그럼 우리 이제 정리하는 거죠. 절대적 이 관점에서는 라운트리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사실까지 정리해 놓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트리 방식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 의복, 주택 등의 최저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자, 여기 밑줄 쳐주면 돼. 객관화하여 조사하는 게 라운트리 방식입니다. 나는 이미 이 지문을 다 공부하고 너네들 설명하는 중이니까, 자, 라운트리는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반대로 라이덴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좀 이따가 요거 정리할 때 너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객관화하여 조사하는 라운트리 방식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 객관화한 거에 최소한의 지출 금액을 최저 생활비로 설정을 해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있어. 왜냐하면은 얘가 완벽하면 굳이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얘가 뭐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만든 거야.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아. 즉, 얘의 단점. 여기에 나오는 그 최소한의 소비.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일단 라운트리의 단점. 내가 노란색으로 쓰는 건 단점이란 뜻인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신체적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존도 고려해야 되고,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그 단점을 어떻게 보면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라이덴 방식인데, 자, 얘는 특이하게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빈곤선을 결정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주관적인 거, 그래서 얘는 여기에 설문조사도 정리해놔야 돼.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뭔가 근데 영 이름이 그 무슨 그래픽카드 이름들 같지 않냐? 어제 이런 얘기 하다가 영상 촬영이 망해버렸다는 사실. 자, 그래서 라운트리 방식의 객관적 평가 방법과 다르대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이제 문제에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 너네가 알면 되겠죠? 자, 한편 절대적 관점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하는 두 방식과 달리 나오네. 상대적 관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놔라. 그래서 절대적 관점의 반대, 상대적 관점이 또 있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이용하여서 이제 하는 건데, 너네 저기 뭐야, 평균 소득이랑 중위 소득의 개념도 또 다르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게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평균 소득은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다 더한 다음에 그 값을 이제 명수대로 그냥 나눈 거예요.
말 그대로 평균을 낸 거. 너네 평균 내는 방식 알잖아? 근데 이제 중위소득은 뭐냐 하면은 너네 그 임금 격차라는 게 있잖아. 재산의 격차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 소득을 내면은 그 격차의 정말 가운데 값을 구한다고 보긴 어려워. 근데 이제 이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진짜로 이 소득의 분포를 다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거기서 정말로 그 소득의 가운데, 소득의 정말로 한 중간, 요거를 파악하는 게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인 거니까 평균소득이랑 중위소득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득의 격차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거기서 완전 딱 중간이 어디냐를 판단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특정 수준을 빈곤선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 빈곤선 아래에 있을 경우엔 빈곤한 상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은 빈곤의 상대적 성격이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죠. 최소한 평균적 소득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모두 다 어떤 특정한 소득 수준에는 이뤄야 된다. 평균적 소득 수준에는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 내용이 끝나. 필요하다. 내가 지금 이거 빨간색을 왜 쓰는지 알아?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방식의 공통점이거든. 그렇잖아. 빈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든 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소득 수준에는 가야 된다라는 게 이 세 가지 방식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 얘기를 하면 안 됐어. 이제 너네도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겠구만. 자, 사람들의 빈곤을 판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의 여기 이제 밑줄이죠. 이제 빈부격차입니다.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야. 자, 정부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조세제도라는 걸 활용하는데, 자, 조세제도라는 건 세금을 걷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빈부격차,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은 조세제도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누진세를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진세 제도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얘기하면은 이제 또 우리 사회적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 내가 기차 타고 오면은 거기 플랜카드 걸려 있다고. 그 도시가스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막 이런 플랜카드들이 여기 막 걸려 있는데 뭐 일단 뉴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던데요. 더 오른대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내 생각인데 그냥 도시가스비 낼 돈으로 도시가스는 내면 사라지잖아. 그 돈으로 옷을 사는 게 낫겠어, 그지? 그리고 가스를 끄면은 어때? 그럼 옷은 남잖아. 좀 뭔가 효율적이지 않니?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면은 자, 누진세 제도는 자 이거 좀 전에 내가 비례반비례 지문을 사실 한 거잖아. 경제지문 브레턴 우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비례반비례가 걸립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누진세 제도인데 자, 이거는 자, 다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세율이 높아지는 거야. 세금이 높아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그냥 세금도 어차피 소득이 많으면은 세금은 늘어나는데 누진세 같은 경우는 비율이 올라가는 거. 예를 들면 100만 원 벌면은 세율이 10%라면 1000만 원 벌면은 세율이 30%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누진세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활용을 하면은 그 조세 납부 전후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왜? 여기다가 너네가 적어놔야겠죠? 뭐를? 부유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는 거야, 적게 걷는 거야? 많이 세금 걷는 거죠. 이렇게 적어놔야 돼. 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부유한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걷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이제 빈곤한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받아 아니면 적게 받아? 당연히 적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세금 부과. 이게 이제 소위 누진세 제도의
기본 컨셉이죠. 이렇게 되는 거. 됐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문제점이 있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더 많이 만들 수는 없어. 그치? 그게 이제 문제점인 거야. 자, 그래서 얘의 문제점은요. 가난한 사람을 소위 더 부자로 만들 수는 없어요. 소득을 높이는 건 불가능.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높이는 건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한 나오니까 하나 더 있는 거야. 또한 현실의 조세 제도 중 누진성이 있는 것은 소득세 중 극히 소수다. 그리고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의 가격에 비례해서 커지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커지는, 자, 여기 역진성이라는 게 나오네. 자, 이거는 낮은 사람일수록 부담이 더 커지는, 자, 부가가치세라는 또 세금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늘려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누진세라는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세금은 굉장히 소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심지어 역진성도 가지고 있어. 역진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말이 어려우니까 그 앞에 있는 설명을 그냥 너네가 정리하면 돼. 역진성은 뭐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는 효과가 역진성이에요. 이렇게 이제 알면 돼. 사실은 내가 그래서 이거 궁금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찾아봤는데 약간 이게 애매한 게 부가가치세는 어쨌든 여기 있는 누진세 제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율이 변화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알기로 부가가치세는 10%로 고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들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역진성이라는 게 부가가치세랑 어떤 관계인지 내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이 또한이 걸려있는 거 보니까 누진세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긴 해서 요건 내가 뭐 다음 주에도 만약에 내용을 찾게 되면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누진세 제도의 마지막 문제는 뭐다?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은 누진성은 매우 작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방법이 없다는 거야. 자, 탈세가 이루어지면 효과가 없다. 이건 뭐 당연하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못 걷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지울게요. 이제 더 이상 얘는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 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화폐 가치와 관련해가지고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돈을 나눠준다는 거. 자, 아까 우리 브레턴 우주 체제 마침 잘 된 게, 자, 돈의 양이 세상에 늘어나면 얘들아,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보조금 제도, 보조금 지급 이런 내용들 충분히 같이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럼 보면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자, 여기 나오죠? 부의 소득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여기에 누진세 제도 이렇게 하니까 마치 새로운 제도가 나와 보이잖아. 근데 사실은 이거 읽어보면 같은 제도야. 이 제도가 변형된 것일 뿐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게. 부의 소득세 제도인데, 자, 부의 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야. 돈을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누진세 제도의 논리적 연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져. 자, 근데 이제 추론이죠? 소득이 낮아지면 세율이 낮아지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낮아지면 음의 값까지 가는 거죠. 세율이. 그러니까 세율이 예를 들면은 10%면은 100만원 벌어서 10만원 내는 건데 마이너스 10%면은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벌 사람이었으면은 10만원을 오히려 정부에게서 받게 되는 거.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만든 게 부의 소득세 제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한 달 소득이 3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 소득이 빵원인 사람은 원래 30만원 벌어야 되는데 지금 못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죠. 소득이 늘어가면은 보조금은 줄어듭니다. 지금 비례반비례 계속 걸리는 거 보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부의 소득세 제도는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3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자, 실제로 0원을 벌고 있으면 여기에 정부가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야. 보조금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소득이 오히려 늘어나면, 여기서 보조금은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의 세율이 이제 점점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하죠. 1만원 증가할 때마다 5천원씩 줄인다. 자,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사람이 빵원을 벌고 있어서 30만원 받았는데, 예를 들면 만원 벌게 되면 얼마를 받는 거야? 29만 5천원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럼 총 금액은 얼마야? 30만 5천원을 벌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소득이 10만원이다. 그러면은 지금 만원당 5천원이었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10만원이니까 10을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이제 10을 곱하면은 이제 이게 5만원이 되는 거죠. 5만원. 그럼 원래 30만원을 주는 건데 5만원을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25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왜? 30만원에서 5만원 뺀 거죠. 5천원 곱하기 10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요, 한 달에 35만원의 소득을 받게 된다. 자, 이게 어려울 수 있으면은 여기 35만원에다 너네가 적어 놓으면 되겠죠? 이거는 이 사람이 일해서 번 진짜 소득 10만원 더하기 그 다음 보조금 2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놓고 보니까 이것도 은근 어렵네. 쉽지 않은 지문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의 한 달 소득이 60만원에 이르르면은 이제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한 달에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 너네 만약에 이거 내신에 나오면은 계산 문제 나오겠죠? 계산해야 될 수 있으니까. 꼭 내신 문제에는 그리고 막 예를 들면 남준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내신들에 그런 거 나오지 않아? 보기에? 막 학교 이름 해가지고 뭐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성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대성이가 막 이러면서 사람 이름처럼 나온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의 소득세 제도는 보조금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자, 누진세 제도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사실은 더 많은 세금이라기보단 정확하게 하려면 더 많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너네가 생각하면 되고요. 자, 소득세 제도, 부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소득이 더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거는 국가의 세금으로 주는 거죠. 국가 공적인 돈으로 주기 때문에 문제가 뭐야?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어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30만원 벌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빈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노란색으로 또 써볼게. 얘의 문제점. 자, 얘는 그 사회적 비용이 들고요. 사회적 비용. 그 다음에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됐고, 이제 마지막.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문의 마지막은 이거야. 우리가 세금을 활용해가지고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또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공평성을 추구하는 정책. 너네 이거 뉴스나 정치에서 많이 보잖아. 이런 게 이제 복지 정책이죠. 그래서 이런 복지 정책이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근데 생각해봐.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자, 돈을 잘 버는 사람들한테 자꾸 세금 많이 뜯어가면 열심히 일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그냥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또 일을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왼쪽에 썼던 부의 소득세 제도든 아니면은 누진세 제도든 둘 다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효율성
떨어진다. 얘들아, 너네가 이걸 읽으면서 이제 알면 돼. 수능 특강도 정치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대통령이 바뀌시고 나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반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이제 그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일 때는 정부가 나서서 뭘 해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주였다면 지금 이제 성향이 좀 바뀌고 나서는 벌써 뭔가 느낌이 딱 달라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정치와 모두 다 별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가 줄어들면 오히려 빈곤한 사람들이 가지는 절대적인 부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평한 분배가 가난한 사람들의 실제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서 정리하면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부가 적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이 정책은 단기적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 측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 글쓴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겠어? 돈을 그냥 주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요 한 지문 끝났습니다. 됐죠? 얘가 제일 어려운 지문이었고요. 오늘 할 세 지문 중에는